네, 체크인스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다뤄볼 내용은 엔캐리 청산 어디까지 왔나 이겁니다. 시장 근래 이 크게 쇼크를 받을 때 그 가운데서 이 하나 엔캐리 청산 물량이 출회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눌렀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한데 다만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왔는지 얼마나 청산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의 하락은 어느 정도 좀 멈추는 모습을 근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은? 네, 오늘 뭐 증권사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만한 자료는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다 추정 정도인데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단 맞아요. 나으니까 그거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네. 일단 뭐 최근에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쪽에서 채권 쪽의 변화는 아직 뭐 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뭐 일본 채권 사봐야 금리 변화가 없는데 아무 뭐 매매 차익이 없을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냥 외국 채권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상황인 거고.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 주식시장 쪽에 그러니까 일본의 투신의 해외 자금 운용의 증가 속도를 조금 보시면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는데 저 증가 속도가 엔달러의 약세,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 엔달러의 강세, 엔달러의 상승이죠. 엔달러 상승, 엔화 약세와 맥락을 같이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계속 저렇게 빠져나가면서 엄청나게 이제 금액이 쌓여 있었다. 근데 당연히 지난 수치니까 이번 달 들어서 엔화가 저렇게 급락했는데 당연히 저기서 좀 빠져나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움직이고 있는 뭐 금액의 추이로 봤을 때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한 60~70%의 급한 물량은 소화되지 않았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저기에 이제 중요한 착각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과연 저 자금만 미국 주식이나 해외 자산을 샀을까라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캐리 핵심은 채권과 환율입니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한 자금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쪽에 투자한 자금이 더 많았고 그런 빌린 자금을 또 기반으로 거기서 또 파생 상품이나 다른 쪽으로 자금이 나간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시드머니 역할을 한 것이지 직접 주식시장에 투입된 돈은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현재 지금 60~70% 소화됐다?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조금 섣부른 아직 판단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하락이 멈췄다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이제부터는 뭐 140엔대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좁은 박스권 장세로 갈 것인지 일방적인 원래 흐름처럼 아니면 다시 여기서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서 또 내리꽂는 흐름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인데 어저께 두 가지 뭐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다 뭐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진 않았는데 시가 못 지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 뭔가 결제해지 차원에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긴급회의 가졌어요. 3시 반에 긴급회의 했는데 중요한 거 별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추이를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환율의 변화는 없는데 뭐 밤보다는 아무래도 오늘 그 9시 이후에 낮에 좀 더 환율의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움직임 또 니케이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오늘도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 대비 엔화의 환율이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일본 그 경제 쪽에서 특별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국내 증권사들의 예측에서는 그다음에 외신의 뭐 예측에서는 한 140엔대를 평가하는 130엔대를 평가하는 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140엔대 초반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서 뭐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본 경제와 일본의 그 자금 시장의 큰 규모로 놓고 보면 그 정도의 레벨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그 레벨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다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금융시장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한번 쏠리기 시작하면 항상 더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 항상 뭔가 그런 재기적 흐름이 벌어지기 때문에 항상 오버액션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양상이어서 그게 설사 펀더멘탈이 맞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럼 그 가격은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
금융시장에 패닉이 왔을 때는 뭐 순식간에 확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뭐 큰 의미는 없고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뭐 외신이나 국내 증권사의 보고서 상으로는 130엔대 내외 정도가 현재 펀더멘탈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한 엔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뭐 증권시장 들어온 지 한 이제 25년 정도 됐습니다만 이런 환율 예측,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환율도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항상 제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환율로 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그 특성을 좀 고려한다면 뭐 지금 그 적정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레벨 때는 한 140엔대 안팎으로 해서 급격한 변화만 없으면은 우리가 비교적 큰 리스크는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뭐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쨌든 외국인들의 시각이 우리 시장에 대해서 어저께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초반에 뭐 매수하는 척하고 선물도 매수로 가다가 전전일에는 매도했다가 매수로, 그다음에 전전일에는 매수했다가 매도로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어저께 또 나스닥 선물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은 또 반대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런 요인들은 확인해 볼 필요가 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일본 시장의 자금이, 엔캐리 자금이 급변동을 보일 때 과연 미국 유동성은 어떨 것이냐가 또 하나의 관건인데,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증권사에서 추정하고 있는 미국의 전체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공급한 자금, 그 다음에 RRP, 그 다음에 뭐 미국의 그 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뭐 단기 자금, 그 다음에 뭐 재무부의 현금,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또 최근에 박스의 바닥 수준으로 내려왔단 말이죠. 물론 엄청나게 자금을 공급한 이후에 레벨 자체는 크게 높아진 상황이지만, 최근 그 레벨에서 바닥 수준으로 다시 왔을 때 변동성이 비교적 미국 금융시장도 커지더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제레미 시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 갑자기 막 75bp 인하 긴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인하를 했을 때 과연 과거처럼 유동성을 막 폭탄처럼 쏟아부을 수 있을 거냐. 그냥 가격을 내려서 알아서 시장이 공급하게 만들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공급될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연준이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는 그런 양상이 아니라면 회복력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엔캐리도 빠르게 다 청산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요. 예, 미국 시장 내 유동성도 일부 이렇게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고 내부 유동성도 지금은 박스의 바닥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공급이 만약에 없다면 그러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뭐 결론적으로 지금은 여전히 위험 관리가 가장 핵심이고 반등 시에 현금 비중을 역시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엔캐리라는 게 전 세계에 뻗어서 나가 있었던 이 엔화의 자금이 이제는 일본으로 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퍼져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딱 일본 국기 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이 엔화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 계속해서 일본의 이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증시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섹터인데요. 조선 섹터입니다. 반등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반등 장세에서 조선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 짚어보겠습니다. 조선 섹터 움직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회복력이 좋았죠.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회복력이 가장 좋은 업종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어저께 밀린 만큼 다시 되돌려준 업종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코스닥의 바이오 정도, 그 다음에 그 2차 전지, 그 두 개 빼면은 아마 조선업이 거의 유일하게 빠진 만큼 거의 되돌리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들 업종은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호조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이게 가격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수주 소식까지 포함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 지금 신조성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속도는 조금 완만해지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선종별로 살펴봤을 때도 일부 뭐 덜컥거리는 선종이 있기는 있지만 LNG선이 그 어저께 나왔던 수주를 고려했을 때 증가하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하고 있고, 대부분 선종이 변화하는 가운데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컨테이너선까지도 올라오는 그런 양상이니까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볼 만한 이슈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시장 내에 좀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 업종이 어떻게 보면 주가의 회복력이 다른 업종들보다는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조선도 업황 좋은 거 맞고 하기는 하지만은 오를 만큼 오랐다는 시각이시잖아요. 그러면 투자 전략은 약간의 좀 변경이 있으신 거세요? 아니, 전혀 변함이 없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증권사 쪽에서는 앞으로 이익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일단 도크가 꽉 차 있는데 뭘 더 받습니까? 그러니까 미래 계약을 미리 받아놓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받아놓은 계약은 대부분 취소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그 받아놓은 거 약속 도장 꽉 찍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과거에 그런 사례 많이 봤잖아요. 높은 가격에 수주 받아놨다가 나중에 그거 다 취소되는 바람에 조선주 뭐 신나게 빠진 거 다 아실 텐데 그런 그 내용에서 본다면 지금 이미 도크는 꽉 차 있고 미래 수주를 좋은 가격에 받아놨다고 해서 미래 수익성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이브한 분석인 거죠.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은 하나 더 보죠. 지금 이렇게 업황이 계속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 별로 안 좋다는데 물동량은 왜 증가할까가 굉장히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게 톤과 마일이 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거리도 증가하고 있고 양도 증가하고 있고. 거리가 증가하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아니라 그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희망봉으로 돌면서 거리가 뭐 5,000km인가 더 이상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간도 2배 이상 늘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없어서 배를 지금 수주하는 거예요. 배가 한번 나가면 한 3달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한 6달 걸리니까 배가 나가면 함흥차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은 또 보내야 되는데 당장 물건 보내달라고 난리인데 배가 없으니까 배를 추가적으로 수주하는 거고 그래서 중고 성과도 오르는 거고 네. 신조 성과도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두 가지죠. 지금 28 전쟁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산될 거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수에즈 운하가 더 오래 막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 근데 이거 뭐 언제 끝날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아마 미국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언가 움직임이 좀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게 계속 톤과 마일이 증가하는 이유가 뭔가? 중국 때문이죠. 어저께 뭐 최근에 오보가 많긴 합니다만 로이터발 뉴스로 한 가지 나왔던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이 미친 듯이 HBM2E까지를 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화웨이 뭐 이런 업체들이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뭐 엄청난 물량을 지금 사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지금 뭐 투입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을 테니까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보이고 그러니까 이쪽 막 긁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차피 지금 뭐 국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물량이니까 아마 해상물동량이 안 잡힐 거고 중국이 지금 태양광을 포함해서 미국이 지금 확실하게 압박하기 전에 밀어내기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톤과 마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마일이 증가한 이유는 수에즈 운하 때문이고 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기여하고 있는 게 뭡니까? 테마하고 시인이죠. 이런 업체들이 저가의 중국에서 엄청나게 만들어낸 상품들을 밖으로 마구 밀어내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뭐 지금 어떤 미국 대통령이 되든 최연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뭐 그 전반적으로 관세도 늘고 중국 거 다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물동량은 당연히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선업의 호황 국면에서 몇 가지 변수들은 굉장히 앞으로 변할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미래 이익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2달 전에는 주가가 비교적 그렇게 뭐 과열되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뭐 상대적으로 좀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실적 그 차원에서 뭐 H단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강하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후로 주가가 30-40% 올랐어요. 매력이 30-40% 줄어든 상황에서 앞으로의 조건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러면 이제부터 반등 더 할 가능성이 높지만 반등할 때마다 비중을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제부터는
더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증권사의 모든 리포트들은 항상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 성과랑 수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업황 좋구나, 그럼 조선주 더 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의 배경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따라서 이 물동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늘어나면서 또 수주도 증가하고 이런 구도로 흘러갔는데요. 지적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면, 그리고 미중 갈등이 강해져서 물동량이 줄어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이 김 이사님 약간의 조금씩 올라갈 때 비중 축소라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의 의견 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수급입니다. 어제 그제 수급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코스닥 쪽입니다. 코스닥, 이 전례 없는 급락을 맞이했던 그날에도 외국인은 전례 없이 많이 샀습니다. 5천억 원 넘게 이 코스닥에서 샀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3,500억 원 이상의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 그동안에는 사라 해도 그렇게 안 사더니 급락하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정말 뭐 쓸어담는 모습이더라고요. 일단 수급 동향부터 좀 볼까요? 네, 이틀간 9천억이나 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살펴보시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HLB 이런 종목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일단 뭐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물론 이들의 뭐 매수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매도하기만 했던 코스닥 시장의 매수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이들 종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뭐 우리가 여기서 중소형주까지 다 다룰 수는 없는 거고, 시가총액 한 10위권 내에 코스닥 대형주들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구성이 다 아시는 것처럼 바이오하고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가 좀 관건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가장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부분은 어쨌든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방향성을 조금 나타내는 것이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이요? 지속성 얘기하신 거세요? 네, 뭐 방향성이 지속성이라고 봐야죠. 계속해서 사는지를 좀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모아 나가는 종목군들은 같이 좀 따라가도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네. 같은 그 과거에 역전의 용사였던 2차 전지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이 사는 구간에서도 그렇게 별로 주가가 좋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기관 외국인들이 방향을 바꾼 지는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준비된 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7월 달부터는 최소한 팔지 않고 조금씩은 그래도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하염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 그래서 전전일에는 뭐 급락하는 양상이었고 어저께는 비교적 급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비교적 많이 들어오는 모습인데, 일단 저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전환은 그동안 우리가 공매도가 막히면서 신규 매도가 강하게 들어올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종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물량들은 유입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의 환입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이들 업종이 뭐 좋아진다, 그다음에 이들 업종 쪽에 뭐 투자가 필요하다, 주가가 정말로 저렴해졌다라는 개념의 매수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이제 단기 낙폭 과대가 나타났으니까 뭐 기관이나 누군가 한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아마 이런 쪽으로 같이 베팅하는 그런 알고리즘 매매라든지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시장의 프로그램 매매가 아니라 개별 종목을 프로그램으로 돌려서 알고리즘으로 매매하는 그런 프로그램 매매들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매매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수급의 연속성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들의 업황이 지금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에도 좀 어려운 국면이고, 바이오하고 지금 이 2차 전지 소재 쪽은 밸류도 지금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만큼의 성장 속도와 마진이 나오면 뭐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가 안 나오고 있고 당분간 안 나올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로 봤을 때 뭐 결론적으로는 박스권을 좀 전환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은 일방적인 하락 추세였다면 네. 이제 수급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일방적인 매도가 조금 줄어들면서 박스권으로 전환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2차 전지 소재 쪽은 좀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코스닥 수급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장 핫한 따끈따끈한 뉴스가 좀 있어가지고요. 간략하게만 질문 드릴게요. 아마 장중에도 계속 회자가 될 텐데 삼성전자 지금 호가 좋습니다. 3%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 로이터발 보도였고요. HBM328단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했다라는 내용이 핵심이고 그 기사 이 외신 보도 안에 보면은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계약이 임박했고 4분기 즈음에 공급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R 할 때 지금 HBM 비중이 3분기에 뭐 10%, 4분기에 60%, 이거는 삼성전자가 그냥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가 뭐 콜테스트 통과했고 들어간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이미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 반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뭐 속보로 나왔고 이게 뭐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전후좌우로 뭐 관련된 휴민트로 들어보면 8월 달에 이 소식은 나온다라는 걸 저도 이미 다 알고 듣고 있었고 증권사에서 이미 다 자료로도 나왔고 얘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새롭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도 중요한 건 삼성전자 어저께 시가에는 강하게 한 4, 5% 붙여놓고 쭉 밀려서 1%로 마감했잖아요. 자, 오늘도 그런 양상이 전개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 뉴스에 너무 집중하실 필요 없고 이건 이미 다 시장에 알려진 바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삼성전자 계속 좋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려되는 게 삼성전자의 2분기 이익의 상당 부분이 정말로 화해이발로 나타난 그런 이익이라면 이거 3분기에 오히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뭔가 제재가 8월 달에 정말로 확실하게 나타났을 때 그러면 삼성전자가 화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물량은 다 멈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그러면 거기서 또 실적이 한번 쿡 덜컥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정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좋다고 얘기할 때 별로 안 보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판단은 다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뉴스가 나와서 긍정적인 게 아니고 이거 어차피 다 알려진 사실이었던 거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만약에 3분기에 미국이 정말로 제재를 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만약에 100% 막힌다. HBM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기존에 뭐 항상 저는 삼성전자 좋게 얘기하던 사람이니까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시가 강하게 붙여놓고 또 밀리는지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도를 내놓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늘 다음 스텝을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됐던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나왔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음봉일지 그 부분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체크인스타 살펴봤습니다.